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요즘에 증시가 참 급등락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200을 보더라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제 나스닥, S&P도 급락했다가 급등,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증시가 계속 이제 그럼 이제 예전처럼 반등을 쭉쭉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게 단순한 그냥 기술적 반등일지, 오늘 한번 이제 기술적 분석이랑 밸류에이션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제가 요즘에 목이 그냥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목이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증시 움직임 있었던 거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좀 외국인 선물 수급이 조금 좀 신기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12월 이제 9일인가요? 이제 목요일 날 또 옵션 만기다 보니까, 옵션 선물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수급 추이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파우치 이제 전염병 연구소장 좀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랑 나머지 이슈 있는 거 혹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 여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쭉 이제 차트들은 조금 있다 밸류에이션 먼저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으로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 대비해서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계속 얘기 드렸었기 때문에 설명은 딱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유로스톡스부터 미국채 금리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피 한 0.6% 상승, 이제 코스닥 한 0.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요즘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은 증시랑은 좀 다르게 움직였었습니다. 약간 V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프로그램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었고, 외국인이 한 13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76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현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관 75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장중반 거의 한 2,000억까지 매수가 있었다가 거의 막판에 다 돌리면서 마이너스 500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9월 선물 이제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6조 정도 매수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2.6조를 매수 중인데, 이게 지금 저의 생각도 그렇고 약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금 매수했던 게 공매도를 쳤던 거에 대한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물량이 공매도를 쳤던 물량을 되사들이는 물량이었고, 그때 어차피 본인들이 사주면서 올라갈 걸 알았었기 때문에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선물 자체가 이번 주 목요일 되면 선물은 사라지잖아요. 어차피 쇼 커버링 했던 것도 갚았으니까 어차피 이거 산 다음에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둘 다 사라지게 되니까 외국인은 사실 매수를 안 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진짜 외국인이 진성으로 정말 지금 진심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의 수급을 봐야 된다. 목요일까지가 아니라 이제 목요일 이후 금요일부터 수급이 누적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일단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부터는 개인이 한 70조 정도 매수 중이라 뭐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용 추세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왔었고요. 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뭐 파우치 어제 미국 이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제 오미크론 위험성 좀 낮다고 발언을 하면서 좀 미 증시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증시가 내렸던 게 사실 오미크론 때문도 아니고요. 올라가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 먼저 결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좀 근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 좀 중요했던 건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실물 경기 지원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준율 50bp 이제 0.5%죠 인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 일단 뭐 조금 이따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중국 자체가 일단 유동성이 없기도 하고요. 뭐 이미 뭐 생산자 물가 막 16% 찍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오히려 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가긴 어렵고 뭐 그렇게 하려면 뭐 사실 더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정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뭐 항상 그냥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무작정 금리를 낮춘다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은 될 수 있는데 물가를 감안하면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나중에 살펴보고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일단 빨간색이 일드갭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드갭은 주시간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상당히 뭐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긴 시결로 봤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는 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이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꽤나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증시도 많이 올랐다. 뭐 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와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뭐 같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미국이 확실히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그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땡겨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만큼 미국에서 먼저 땡겨 썼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부작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티를 훨씬 더 성대하게 크게 연 사람이 뒷정리할 것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으로 두 나라 살펴봤을 때 뭐 두 나라 다 뭐 사실 금리가 최근에 조금 내려갔어서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이제 국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하면서 22조 거의 5천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서 빠지고 있다 높아졌다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항상 끝이 안 좋았거든요. 참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를 보더라고도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소를 할 때가 돈이 더 이상 안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S&P 나누기 M2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 고평가, 낮을 때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이나 뭐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2018년 밸류에이션까지 왔다가 빠져서 뭐 둘 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쪽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제 파랑 색깔 데이터가 이제 우측 차트고요. M1 나누기 M2라는 유동성 차트인데 그냥 간단하게 낮을수록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중반에 낮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항생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 낮은 수준이라 저는 참 중국이 여기서 이제 돈 풀기도 어려운 구간이 됐다. 이제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제 약간 좀 진퇴양난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 쪽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그냥 물가만 올라 버리면은 뭐 물가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경제 자체는 좀 약간 파탄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M1 나누기 M2가 뭐냐면 한국 쪽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가장 낮을 때가 IMF 때였고 그 다음이 이제 2008년도였습니다. 뭐 낮을 때 안 좋다는 건 너무 좀 명확한 지표긴 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간 이제 한국 수출액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는 과거 고점들 이미 넘었었다가 빠져서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로 코스피 시총 S&P 나눈 것도 과거 고점을 여긴 넘었죠.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쪽 이제 하일드 같은 경우도 200일 이동평균선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추세도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중기 추세도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단기 추세도 매우 크게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단기 반등은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점을 다시 넘기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러 가지 일단 지표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로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상 새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이 지루했던 조정장세가 이제 4파, 17년, 18년이 5파 해서 1, 2, 3, 4, 5 크게 큰 1파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빠지면서 큰 2파 완성되고 현재 이제 3-1파가 진행이 됐다가 이제 3-2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딱 고점이 다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고점이 여기였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고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그럼 3-1파랑 지금 이제 3-2파를 좀 살펴보면 3-1파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1, 3, 4, 5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채널링을 할 때 여기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을 때 고점 다 닿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트가 딱 깨질 때 두 번이 있었죠. 이때 매도 기회가 두 번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가 쐐기 모양으로 A파 나오고 B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 2, 3, 4, 5로 C까지도 다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보고요. 이제 5파 고점하고 이 B파 고점을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A파 저점 여기다 올려놓으면 저점 여기도 딱 닿았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가 이 채널을 C에서 깨졌을 때 C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알 수 있었고 재차 다시 올라갈 때 C가 끝났구나 뭐 이렇게 두 차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파랑 A파를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또 하회할 때 좀 크게 이제 하회를 할 때
뭔가 이제 B가 거의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시 또 넘기는 했죠. 근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 쪽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A, B, C가 일단 저는 A라고 큰 A라고 보고요. 지금이 B인지 이제 C인지가 애매합니다. 이제 B가 A, B, C로 이렇게 B가 끝이 나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빠질지 아니면 그냥 이게 A, B, C가 A고 여기가 A, B, C로 B고 여기가 지금 1, 2, 3, 4, 5로 C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서 뭐 장대 양봉 뭐 5개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새로운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뭐 호전돼서 과거보다 추세가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여러 매크로 환경이나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뭐 좀 올라가기를 이제 여기 정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많이 가야 뭐 406에서 한 422 뭐 요 정도? 제가 딱 계산치로 그 정도 나오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계산치로. 이제 B를 했을 때 뭐 406에서 한 422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그 정도가 저는 맥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하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해서 뭐 굳이 이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냥 밀리면 사자, 떨어지면 사자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422까지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는 차트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A 빠지고 B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괴선들 다 모여있죠. 50일, 200일, 뭐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까지 다 괴선들 모여 있어서 뭐 저는 곧 사실 급등락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뭐 장기 추세부터 살펴보면 일단 뭐 구주봉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이제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점은 사실상 쳤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5파를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치고 나서 마지막 또 5파에 대해서 또 5의 5에 대해서 여기가 1, 2, 3, 4 였다고 치고요. 여기는 이제 로그 스케일을 좀 풀고 보면은 뭐 여기 이제 2파랑 똑같이 이제 4파랑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긴 딱 다였었죠. 딱 다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딱 이날 숏을 대규모로 사실 해놨었고요. 뭐 여기서 대규모로 숏을 해놨다가 뭐 사실 제가 금요일 날이 언제였죠? 저번 주 금요일 날이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제 이때 대규모로 또 다 매도를 해놨었습니다. 숏 했던 거를 다 매도를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씩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할 때 저는 여기서 5파를 쳤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A고 그 다음 B고 이제 C로 저는 곧 좀 크게 빠지리라 봅니다. 일단 이유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는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게 여기서 고점 치고 나서. 근데 보조지표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주가는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고, 아니면 역으로 주가는 뭐 내려갔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항상 거의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보조지표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낮은 거래량 유지하다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전형적인 천장 패턴이다. 천정 패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여기 넣어놓진 않은데 다우나 이제 유로스톡스가 진짜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3, 4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로 보면 이렇게 헤드 앤 숄더라고 볼 수 있죠. 이 왼쪽 산, 여기 오른쪽 산, 아니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여기가 이제 중앙산이라고 할 수 있고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그 정도 반등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머지않아 좀 빠질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뭐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전고점 넘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파동 좀 매기던 게 살짝 오늘 올라가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은 여기가 이제 A, B, C인 거는 뭐 이상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A, B, C로 A였었고 여기가 B까지인 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1, 2, 3, 4, 5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가끔가다 파동 패턴이 다 겹치는 파동 패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1, 2, 3, 4, 5로 이렇게 갈 수는 있긴 해서 이게 그냥 C였고 그래서 이게 그냥 큰 A라고 봅니다. 큰 A고 지금 결국 큰 B고 그 다음에 이제 큰 C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C 같은 경우 일단 이 B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B가 결국 저는 여기가 A, B, C로 이렇게 A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저는 C라고 봅니다. 그래서 A, B, C가 이제 크게 B가 되면서 뭐 저는 뭐 오늘 내일 안에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재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일단 여기 기준선 쪽에서는 좀 약간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그럴 확률이 전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제가 투자는 하지 않지만 뭐 보기는 보는데 여기가 1, 2, 3, 4이고 여기가 이제 5에 1이냐 5가 끝이 났냐가 문제인데 5에 1이었으면 2, 3, 4, 5로 크게 올라갈 거고요. 아니면 이제 5였으면 A, B, C로 좀 크게 빠질 건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1, 2, 3, 4, 5로 일단 5에 1이든 5가 이제 둘 중 하나는 끝이 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증시랑 상당히 좀 비트코인이 유사하게 항상 흘러왔던 걸 감안하면 뭐 저는 고점이었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200이라고 120 이동평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딱히 뭐 기술적 반등은 여기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구름대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중요하겠네요. 이제 결국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재차 바운스 하면서 구름대를 딛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느냐 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이제 좀 휴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준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은 했지만 뭐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반등했다가 결국엔 좀 전고점 넘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5파고점 치고 A, B, C든 1, 2, 3, 4, 5든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똑같은 거죠. 여기 A 5파 5.79 결국 A파 다음에 지금 A, B, C로 B파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아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사 제가 이제 이게 A, B, C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새로운 상승이다라고 사실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럴 확률은 저는 뭐 낮다라고 보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100% 0%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사는 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사신다라고 하면은 딱 기준선을 넘었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아 그럼 재차 기준선 깨지면 뭐 바로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술적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샀는데 뭐 빠진다고 아 그냥 아깝다고 안 판다라고 하면은 뭐 더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준선 넘었을 때 뭐 사시는 건 당연히 오케이인데 뭐 기준선 재차 하회할 때 뭐 이렇게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뭐 기준을 조금 설정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5파고점 치고, 그 다음 A, B, C 빠지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A, B, C가 나오든, 아니면 여기가 B여서 끝이 났든 간에, 어찌됐든 뭐 반등이 하든 말든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빠질 수밖에는 없다라고는 보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파동이 그렇게 딱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중국 쪽은 사실 뭐 저는 계속 좀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추세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좀 중국 매크로 환경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달러 인덱스는 슬슬 이제 위든 미치들 좀 급등을 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계속 모이고 있죠. 결국 벌어지면서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다인 상황이고요. 뭐 달러 왕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딱 아직 하회는 하진 않았지만 기준선을 하회했죠. 좀 약간 구름대가 이제 깨지는지 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여기도 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갈림길에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WTI는 반등을 했지만 저는 여기도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반등했다가 다시 빠진다 라고 보고요. 추세 자체도 아직까지는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1파라 생각했던 부분도 깨져버린 게 추세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실질금리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을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리라 보고요. 실질금리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1에서 2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ABC로 끝이 났을지, 아니면 일단 뭐 5파 고점은 쳤다고 봐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로 고점을 쳐서 이렇게 빠지는 건 맞는데 이게 A, B, C로 끝이 날지 아니면 B가 갔다가 이렇게 C로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여기는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여기랑 여기가 깨져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사실 이것도 매크로 환경상 뭐 더 올라갈 수는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부담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마 실질금리 발 상승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요즘에 조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전환선 위에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나쁜 모양새는 아니고요. 일단 계속 좀 이제 다음 목표인 기준선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약 15,2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내재 가치로는 거의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뭐 실적보다도 뭐 결국에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대주주들이 아마 한 400억 정도 지금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결국 뭐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뭐 이제 유상감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회사의 돈을 빼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를 할 때가 이제 증시가 조금 추세를 받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게 가장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과거보다는 좀 추세가 좋아졌다. 라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었고요. 그나마 전환선 정도 위로 돌아섰다. 근데 뭐 국내 금리도 결국은 저는 반등한다 봐서 사실 현대해상은 사실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재 가치로 본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기대 수익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 수급이 좋다 보니까 계속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도 여기도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편입할 만한 가치는 있는 회사다.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실질금리 올라갈 때 두 종목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종목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매크로 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금리나 이제 왜 사실 저는 하락으로 보는지, 뭐 실질금리 추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좀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뭐 오늘 화요일 날 종목들부터 이제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서 뭐 고점을 친 거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뭐 B 정도 되는데, B가 뭐 A, B, C로 가든 아니면 여기가 B가 끝이 났든 결국은 뭐 하방으로 더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준선을 최소한 좀 넘어야 매수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기준선 뭐 깨지면 바로 매도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꽤나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다만 셀트리온은 뭐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그냥 과거 대비해서는 싼 편이다. 이제 과거 고평가 때보다는 싼 고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도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여기서 오파 고점 치고 A 다음에 이게 B가 여기서 끝이 났을지 아니면 A, B, C로 갔다가 이제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뭐 중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요즘 정자 마진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 발로 한 171%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거의 없고, 사실 저는 충분히 뭐 저평가가 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수익률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A, B, C로 떨어지고 나서 B로 끝이 날지, A, B, C가 끝이 나고 새롭게 이제 반등일지 아니면 A, B, C 다음에 B 다음에 또 C일지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선을 하나 정해놓고 뭐 이제 그거를 넘어갔을 때 샀다가 다시 하회하면 팔자, 뭐 이런 마인드로 좀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 일단 그렇게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7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라기보다 오히려 저는 좀 고평가에 가깝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적정 주가는 50만원 중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반등을 하면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주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5파5.7고 여기는 이제 A 다음에 뭐 B 정도지 않을까. 뭐 이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거의 B 정도, 지금 뭐 딱 이 정도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뭐 결국엔 고점 못 넘기고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종목 살펴보면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름대 내려가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0일까지도 다 역전이 됐고, 뭐 이제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증시 쪽 좀 매크로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증시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할인율을 낮게 유지를 했었던 이 실질금리가 낮았던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이 무제한 양적 완화의 영향 때문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죠. 이게 만기별로입니다. 이게 2년, 5년, 10년, 30년 실질금리고요. 다 대규모로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쉽게 말해서 타던 이제 불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줄 이제 연료가 떨어진 거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 떨어진다기보단 오히려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가 이제 불이 더 오래 탄다고에 베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상황입니다. 뭐 굳이 사실 떨어지는 이제 물이 차고 있는 배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올라갔던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이 있다고 해서 추세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뭐 전혀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랑은 충분히 지금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보고요. 국내 쪽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초록 색깔인데 여기서 좀 급등을 이렇게 하면서 증시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뭐 결국은 여기도 실질금리는 뭐 조금 더 사실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결국 사실 양적 완화가 이제 실질금리를 누른 거는 뭐 이제 방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증가를 했던 거고요. 사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보다 중요한 게 그 반대편의 사이드에 있는 이 부채죠. 부채 계정이 중요하고요. 결국 자산하고 부채가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자본 차이만큼 빼고 자본은 크게 변동 안 한다라고 쳤을 때 뭐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 증가를 해야 되고요. 자산 감소하면 부채를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자산 매입을 하거나 자산 매입을 하려면 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통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린트된 달러, 진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은 은행에 쌓여있는 현금이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재무부가 이제 뭐 그 재정 지출을 위한 뭐 세금을 걷었든 채권을 발행한 현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레포가 연방준비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달한 이제 그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부채 계정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급준비금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이 RRP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죠. 이제 은행이 현금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은행에 쌓여있는 현금인데 현금이 안 늘어나는 거죠. 고객한테 현금 안 받을 거예요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과거에는 예금만 증가하고 이 빨간 색깔 대출은 증가를 안 했었는데 대출이 이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우리 이제 현금을 안 받을 거예요. 현금이 너무 많으면 대출을 못 해주거든요. 이게 이 비율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금을 안 받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부채를 유지를 하면서 늘려놔야 되는데 그럼 뭘 늘리지 하다가 리버스 레포밖에 없구나 해서 리버스 레포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되죠. 그럼 리버스 레포 계속 늘리면서 그냥 양적 완화 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제 자산을 늘리려면 이제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늘리면 양적 완화가 되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리버스 레포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리버스 레포가 증가가 되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 있는 돈을 이 연준이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돈 빌릴게. 그 대신 채권을 담보로 줄게. 이건 거거든요. 그 금리가 이제 SORF 금리고요. 이 보라색깔 금리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이 IORB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금리는 아닌데 이 지급준비금에 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주는 금리인데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높아졌었죠. RRP가 증가되면서 이게 높아졌었는데 높아졌다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는 이제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풀면서 이제 TGA 아까 재무부 일반 계정이 감소를 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뿌려져서 이렇게 감소를 했었는데 단기금리가 떨어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재정정책이 지금 당장 풀릴 것도 없고 지금은 연준이 RRP로 이 단기자금 시장 돈을 다 빨아당기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RP, 이 SORF 금리가 여기 IORB까지 이렇게 달라붙으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연준도 이제 빨리 이제는 좀 빨리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결국 그럼 이제 실질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실질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담당했던 증시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사라지면서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뭐 사실 지금은 특히 이제 미국 쪽은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지 않고요. 뭐 증시가 올라갔던 게 결국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흐름이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진 게 된 거고요.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멀티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퍼나 PBR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뭐 10배가 적당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30, 40도 괜찮아. 뭐 이렇게 된 거죠. PBR도 예전엔 1배도 고평가 이랬는데 지금은 5배도 괜찮아. S&P 4.8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5배, 40배 뭐 이렇게까지 가도 괜찮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자사주 매입이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빚져서 하던 자사주 매입은 더 이상 어렵고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재정정책 인프라 대책 통과시키는 재원 자체 이 자사주에 대한 자사주 이제 소각할 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그 매입 금액의 1%에서 3%를 그냥 소득세를 떼버리려고 하거든요. 그 인프라 공약했던 거에 통과시켰던 거에 재원이 자사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앞으로는 어렵고 이 멀티플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법인수혜율이 생기죠. 23년부터 생깁니다. 15%인데 뭐 나이키로 예로 들면 나이키는 법인세를 0%를 내고 있었고요. 이때까지 최저법인세가 생기면 0% 내던 세금을 15%는 최소 내야 되기 때문에 EPS 단기순이익을 주식 총수로 나눈 EPS가 그러니까 유통주식수로 나눈 EPS도 15%가 하락을 하겠죠. 보통 테크가 뭐 5에서 한 8% 정도는 되는데 뭐 낮게는 0%도 있고요. 이게 EPS가 적어도 7%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법인세 자체도 또 오르죠. 그냥 법인세도 오르고 뭐 사실 증시에서 저는 뭐 좋게 보아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실질금리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증시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상향을 보려면 어떤 거를 봐야 될까? 실적이 좋아질까? 갑자기 실적이 이 할인율만큼 막 2배씩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물음표고요. 실질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법인세 올라가고 최저법인세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물릴 때 증시가 바로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내구재 수출이 좋았죠. 수출이 좋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출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수출 자체가 좋았었고요. 이제 일간은 뭐 한국 수출액도 보시면은 뭐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한국 수출액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물건들이 다 내수재들이잖아요. 아니면 내수재를 만드는 부품들이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석유화학 이런 건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냉장고를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꿨고 TV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꿨고 이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노트북이든 뭐 아니면 통신 장비 등이든 많이 샀는데 이미 올해 작년 많이 샀는데 내년에도 많이 사게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물음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던 미국 ISM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보고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결국 추세가 꺾여가고 있다. 이 검은 색깔 선인데요. 그리고 꺾여가고 있다도 있고 또 다른 점은 꺾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점들을 보더라도 여기서 사실 이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더 이상 추세가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30년 동안 이 추세를 꺾기가 어려웠고 제조업은 사이클이 빨리 돌기도 하잖아요. 빨리 도는데 그 빨리 도는 사이클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번 사이클은 괜찮은 꽤 올라갔던 사이클이었고 아마 사이클이 좀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이 많을까? 이제 금리도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좀 쉽지 않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물론 뭐 제가 틀려서 그냥 진짜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상이나 뭐 기술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상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당연히 뭐 5일 연속 올랐으니까 이제 좀 약간 뭔가 내가 샀어야 되나? 이제 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냉정하게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곤 보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 비파에서는 코스피는 그냥 롱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적인 주식들은 다 우리나라 쪽은 롱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를 숏하고 있진 않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숏을 하고 여기서 숏했다가 여기서 대거 청산하고 오늘 또 조금 일부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B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시는 그렇게 좋게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수목금 슈퍼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